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돈을 빼시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면 전부 잃게 될 거예요. 전부 일탄이요? 당신이 나한테 이 투자는 안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엄마, 세상에 위험이 없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믿어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나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내 돈을 다시 찾고 싶어. 그건 내가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이야. 너희들 그걸 이해하니? 엄마, 왜 자꾸 우리를 의심하세요? 우리는 엄마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날 위한 거라고? 너희가 이걸 나를 위해 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나는 이익은 하나도 못 보고 너희가 점점 더 사치스러워지는 것만 봐야 하는 건데? 저는 선희입니다. 70살의 나이에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어온 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저는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정말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는 그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우리 외아들 재민이를 위해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민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재민은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재민이가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며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 가정을 꾸린 후 저는 도시의 큰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혼자 살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자식을 키우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꽤 많은 보험금을 남겼고 여러 해 동안 모은 저축과 제가 팔았던 집에 돈을 더해 재민이나 며느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저는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 수입을 생활비로 쓰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재산을 재민에게 남겨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랑 아내가 엄마를 뵈러 갈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재민은 설날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주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뻤습니다. 그날 오후 재민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제 며느리는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정장 원피스를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정말 아담하고 예쁘네요. 깔끔하고 정돈도 잘 되어 있고요. 고맙다. 이 집은 작지만 엄마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재민은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내한테 들으니까 엄마가 부동산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친한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 엄마는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 수입을 올리는 걸 생각하고 있어. 매달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더 안정적일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은 더 이상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요즘 크게 변동하고 건물 관리도 복잡하잖아요. 어머니가 건물을 사시면 세입자가 없어서 더 피곤해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는 엄마가 뭘 해야 좋겠니? 며느리는 전문가처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듯 머리를 갸우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투자 연계보험, 채권형 펀드, 아니면 안정적인 주식 같은 것들이요. 이런 상품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익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내가 금융업에서 일하니까 시장을 잘 알아요. 엄마는 그냥 아내를 믿으시면 돼요. 저는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매력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약간의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 위험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며느리는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가 어머니께 위험을 안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어머니는 그냥 저에게 맡기시면 돼요. 제가 어머니 돈을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돈으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그냥 살기에 충분하기만 하면 돼.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셨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현재의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저는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는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오로지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왜 이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알겠다.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조용한 방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그들을 믿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에 대해 항상 신중했기에 이것이 옳은 결정일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투자 관련 자료를 보내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끈질기게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융투자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모든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수익금을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어느 날 저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고민 중이다. 너는 엄마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저희는 오직 엄마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결국 저는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작은 금액을 맡겨보기로 한 것입니다. 좋아. 엄마가 내 아내에게 일정 금액을 맡길게. 하지만 엄마도 대비를 위해 일부는 남겨둬야 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돈을 맡기고 나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저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시험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더 큰 금액을 맡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불안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제가 재배한 채소 몇 가지와 가끔 시장에서 사온 생선 정도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노후에 저를 안심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맡기고 난 후로 저는 이전에 느꼈던 안정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투자한 돈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아주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돈은 안전한 금융펀드에 투자되었어요. 모든 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그럼 구체적인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 지금 그 돈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어머니께서는 그런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건 제가 처리하고 있어요. 몇 달만 기다리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 돈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약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투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제가 이미 어머니께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맞는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제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달이 지나자 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결국 재민이 집에 방문했을 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왜 엄마가 투자한 돈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거니? 엄마는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재민은 머뭇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장기 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불안해. 만약 명확하지 않으면 엄마는 그 돈을 다시 찾고 싶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재민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돈을 찾으시면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손해라니? 처음에 너희가 이 투자가 안전하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엄마,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해하셔야 해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맡긴 돈은 지금 얼마나 남아있니? 그건 엄마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내가 모든 걸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재민의 회피하는 태도는 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다소 불쾌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돈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 맞아. 엄마는 상황을 명확히 알고 싶어. 만약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엄마는 그 돈을 당장 다시 찾고 싶어.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돈을 찾으시면 큰 손해를 보실 거예요. 심지어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돈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불투명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재민과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고 집 대출금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새 명품 아이템을 들고 나타났고 어느 날 저는 친구로부터 그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재민아, 너랑 내 아내가 최근에 휴가를 갔다면서? 어디로 간 거야? 엄마,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내가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가족이 같이 간 거예요. 돈 많이 안 들었어요. 엄마, 정말이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곳이 굉장히 비싸다던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 안에서 해결했어요. 재민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항상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던 그들이 어째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오후 혼자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친한 친구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재민과 그의 아내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린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명품 가방을 들고 호화로운 풍경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그리고 비싼 호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엄마가 준 돈을 너희가 어디에 쓴 거니? 엄마,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왜 엄마가 너희가 해외여행 간 사진을 봐야 하니? 엄마가 준 돈이 혹시 이런 데 쓰인 거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 돈의 일부만 생활비로 썼어요. 생활비? 그게 무슨 말이니? 그 돈은 엄마가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이야. 저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전화상에서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결국 재민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믿으시면 믿고, 안 믿으시면 말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의 말은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그들을 믿었고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배신과 속임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을 키우기 위해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는지 그 모든 희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재민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제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 그들은 저희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전 연락도 없이 재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말씀도 없이 오셨어요? 나는 너희 둘과 직접 얘기하고 싶다. 재민을 불러와라. 재민은 방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내가 준 돈을 너희가 어디에 썼는지 말해라.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 돈의 일부를 빚 갚는 데 썼고, 일부는 사업에 투자했고, 그리고 약간은 아이들을 위해 썼어요. 사업? 무슨 사업? 저희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민을 향해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는 알고 있었니?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봐라. 재민과 며느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집안을 둘러보며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재민과 며느리의 집을 나선 후 저는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평생 모아둔 돈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할수록 저는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그들이 저희 신뢰를 이렇게 악용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재민과 며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현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녀를 안쳤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선이야,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돈을 맡겼던 일삼, 그들이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사업에 실패하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호화로운 여행에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현수는 주의 깊게 듣고 때때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이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야? 내가 그렇게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됐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내 자식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내 말도 맞아. 하지만 내 자신도 지켜야지. 그 돈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본 적은 있니? 아직 돌려받을 돈이 남아있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 전부 사라졌다고 했어. 현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선이야,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 일을 명확히 해야 해. 그건 내 돈이고 아무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내 자식이야. 나는 그들을 고소하거나 상처를 줄 수 없어. 너 자신을 생각해야지.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둔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니? 현수의 말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는 당장 답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수가 떠난 후 저는 제 재정 상황을 더 명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 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훨씬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에게 맡긴 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 너는 그 돈을 사업에 투자했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얼마나 남아있니? 어머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 돈을 빚을 갚고 카페를 열었어요. 하지만 카페가 망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행과 명품은? 그것도 내 돈에서 나온 거니?
제 질문에 며느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한 모든 일은 이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어머니 돈으로 사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이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대화는 곧 끝났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아들 2과 며느리 3의 태도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찾아올 때 항상 즐겁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에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재민 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대답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엄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는 절대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녀는 가볍게 인사만 했고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는 많이 생각해봤다. 너희가 내 돈을 명확한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희는 책임지고 그 돈을 돌려줘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돈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죠.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돈 얘기뿐이에요. 돈이 없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나도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겠니? 그때 재민 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해달라고? 나는 평생을 바쳐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는 이렇게 나를 대하니?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집을 환하게 밝혀주던 꽃다발은 이제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친구들 모임에서 여행 초대장이 왔습니다. 간단하지만 흥미로운 여행이었고 저는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적은 돈을 생각하며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없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오직 외로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민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러 오는 일이 줄어들었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정까지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 그리고 자식을 위해 쏟아부은 희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재민과 며느리의 애매한 대답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스스로가 방치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집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남편의 동료였고 지금까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선희 씨, 잘 지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재민이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새로운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선희 씨 투자 덕분 아니에요? 저는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새 가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 친구가 가족에게 큰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길래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재민과 며느리가 정말 새로운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감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단순히 외부인 취급하는 걸까요?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전 연락 없이 재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재미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정은 곧 불편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왜 오시기 전에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나 할 말이 있다. 이번에는 너희가 분명히 대답했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내가 들은 바로는 너희가 새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사실이니? 재민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재민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한 건 아니에요. 계획? 그럼 자금은 어디서 나왔니? 내가 준 돈이니? 며느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어머니 돈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은 카페를 열다가 다 날렸어요. 이제 와서 왜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세요? 그럼 제대로 설명해봐. 너희가 새 가게를 열 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 재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았어요. 이번 가게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마지막 희망이에요. 은행? 내가 왜 못 믿겠을까? 너희가 뭔 짓을 했기에 나한테까지 숨기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내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 저는 그들의 차가운 태도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그들 사이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면 더는 묻지 마세요. 결국 모든 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재민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제 손을 떠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현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초췌한 얼굴을 본 그녀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이야, 왜 아무것도 하지 않니?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스스로를 지켜야 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가족을 깨고 싶지 않아. 가족? 내가 그들이 너를 가족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니? 만약 그들이 진짜로 널 생각했다면 너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현수의 오래된 친구였고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선희 씨,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선희 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긴 돈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 돈을 되찾거나 최소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요청서를 보내 그들에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를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재민과 며느리가 변호사로부터 요청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서류를 보냈어요?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너희가 숨기는 게 없다면 정직하게 답하렴. 엄마, 저희 감정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쁜 사람? 나는 그저 너희가 내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잘못한 게 없다면 무엇이 두렵니? 통화는 분노 속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재민과 며느리가 제 돈을 빚 갚기, 카페 개업 그리고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했다고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배은망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현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이제는 그들이 내 마지막 시간을 망치지 못하게 해야 해.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현수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고통 속에 갇혀 자식이 없더라도 제 삶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한 꽃 한 다발을 사서 오래된 꽃병에 꽂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재민과 며느리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재민과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작은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재민과 며느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나 방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익숙해져야만 하는 고요한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을 변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너무 바빴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진짜 이유가 시간이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저를 떠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제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재민이 대학생 때 쓴 손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그 아이의 순진하고 따뜻한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학교는 참 예쁘지만 우리 집만큼 따뜻한 곳은 없어요.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돌아가면 엄마가 해주신 밥 먹을게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저를 사랑했던 아이, 저를 모든 것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아마도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기에 그들은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정원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역 사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친구들은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무를 심고 작은 모임을 열며 가끔 소풍도 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비록 잠깐이지만 제 슬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 중에 저는 단상 위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친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나이가 들면 자식들 곁에서 그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요. 사람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에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니까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환한 얼굴들은 저를 한층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제 슬픔에서 한 발짝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재민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재민아? 엄마, 건강하셨죠? 제가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잘 지낸다. 그런데 왜 지금 전화를 했니? 엄마, 제가 아직 엄마가 화나 계신 걸 알아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가 엄마를 일부러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재민아, 엄마는 화나지 않았어. 엄마는 그저 슬플 뿐이다.
내가 더 이상 엄마를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항상 엄마를 사랑해요. 제가 바뀔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재민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약속들이 바람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명확한 작별 인사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색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스카프와 함께 들어있던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스카프 하나로는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아들, 재민. 저는 스카프를 들어 부드러운 촉감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벼운 슬픔도 함께했습니다. 재민이가 사과를 했지만 저와 그 아이 사이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상처는 아무리 아물어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느리게나마 삶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재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고 아들 또는 며느리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에서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꽃밭을 손질하고 있을 때 젊은 이웃이 지나가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희 할머니, 어떻게 혼자 사시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항상 웃으시던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를 때만 두려운 거란다. 내가 그걸 배우면 내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 기쁨과 고통, 희생과 상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멈추지 않는 흐름처럼 제 삶을 휘감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민이나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욕망과 실수 그리고 약점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희생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림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여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